리서치 1팀 유진영 코스맥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간략하게 한국 화장품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브랜드 회사들이 생산에만 집중하였으며 따로 유통은 하지 않은 반면에 2002년 이후에는 반대로 유통에만 집중하며 생산을 하지 않는 흐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백화점, 방문 판매, 원브랜드 샵이 화장품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매장 하나의 브랜드 하나만 입점해 있는 이니스프리, 에뛰드, 미샤와 같은 원브랜드 샵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브랜드 샵은 유통에 집중하며 따로 제조시설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원브랜드 샵이 납품하던 ODM 제조업체들의 기술력이 상승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인디 브랜드들의 탄생과 면세점, 그리고 온라인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K-드라마와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내에서 인기가 상승하며 국내 중국인들의 대거 유입과 중국 내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16년 사드 배치로 방한 중국인이 감소하였고 온라인 이커머스의 확장으로 원브랜드 샵이 침체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에 접어들면서는 코로나로 인해 화장품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한국 화장품은 브랜드사의 요청이 있기 전에 ODM사와 용기사가 신제품 유형을 개발하여 브랜드사의 역으로 제안하여 트렌드 선도 효과와 생산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수히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시장에 나오며 소비자들의 눈높이 역시 높아지고 있어 효능과 효과에 굉장히 민감한데 한국 화장품들은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가성비 제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실리콘투와 같은 국내 유통사들이 한국 화장품들의 글로벌 노출도를 높이고 브랜드사로부터 재고를 미리 매입하여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한 점 역시 K뷰티 제품들의 인기 상승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화장품의 소비 트렌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품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 역시 효능과 성분, 그리고 가격 등 화장품 구매 시 고려 요소들이 많아지며 합리적 소비를 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기성세대보다 화장품 사용과 구매력이 2배 이상 높은 Z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Z세대는 가성비와 높은 품질 그리고 리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중국의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공사의 기업 분석에 앞서 OEM, ODM, OBM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EM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제품과 브랜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서비스로 단순 주문자 생산 방식입니다. 애플의 제조업체인 폭스콘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ODM은 화장품을 직접 연구 및 개발 생산하여 자체 개발한 컨셉 또는 제품을 고객사에게 제안한 후 주문받아 완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코스맥스의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OBM은 ODM에서 더 나아가 고객사 제품의 브랜딩, 디자인, 마케팅부터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까지 진행하는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뷰티 전문 ODM 기업으로 출발한 코스맥스는 2022년부터 경영 전략을 다변화하여 OBM 사업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가별 비중은 오른쪽 표를 보시면 동사의 국가별 비중으로는 국내가 6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중국이 22%, 동남아, 미국이 각각 8%,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DM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캐파 능력이 중요합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동사 같은 경우 경쟁 ODM사에 비해 많은 캐파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같은 경우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꾸준히 새로운 인디 브랜드들이 유입되며 42%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기술력을 요하는 OBM 사업 같은 경우 12% 증가하였습니다. 즉 고객사는 늘어나고 있지만 고객사에 비해 경쟁사는 일정한 상황입니다. 타 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한 반면에 동사는 국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중국 1위 ODM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동사의 경우 중국 로컬 브랜드를 위한 제품을 생산해 상대적으로 한한령과 같은 중국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었습니다. 또한 이 중국 내 동사의 고객사는 1,030여 곳이며 현재 10대 뷰티 브랜드 중 8개가 코스맥스 차이나의 고객사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사의 국내 상황입니다. 2024년 상반기 연결 매출 1조 783억 원으로 글로벌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반기 매출 1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2%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디 브랜드 화장품들의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에 대한 수출 증가와 방한 외국인 증가, 그리고 동사의 높은 기술력으로 고객사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가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사의 동남아 상황입니다. 위표는 동사의 인도네시아와 태국 법인 매출 추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에서 최대 규모의 화장품 시장이며 젊은 인구가 많고 경쟁 성장 속도가 빨라 앞으로 화장품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국내 ODM사는 동사가 유일하여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K뷰티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 동사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제가 가져온 투자 포인트는 중국의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2024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침체된 GDP 성장률을 다시 5%로 반등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목표 GDP 성장률을 달성시키기 위해 내수 시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이례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등 이 전반적인 산업이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인 우리나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점 역시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지가 트럼프 당선 이후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자국의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위 두 개의 그래프는 각각 중국의 가계 저축 추이와 중국의 총 저축에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제의 3대 주체는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입니다. 이 현재 중국의 정부와 기업은 돈이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버블과 2015년 상하이 주가 지수 사태 등으로 중국 국민들은 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축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원화로 환산 시 약 2경 8,600조라는 어마어마한 저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계가 소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9월 중국 정부는 은행 지급 준비율과 정책 금리를 동시에 인하하기로 결정하는 등 이 내수 시장의 소비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소비가 부활하는 것이 이 동사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2경 8,600조라는 거금이 어디에 풀리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2024년 중국 소비 핵심 트렌드는 기분 전환, 라이브 커머스, 가성비 소비였습니다. 즉, 이러한 거금이 풀리면 인디브랜드 화장품 소비 상승 가능성이 높으며 인디브랜드 화장품들의 매출 상승은 중국의 천여 개의 고객사를 갖고 있는 코스맥스의 매출로 이어집니다. 위표는 중국 화장품 시장 점유율 상위 10대 기업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프에 나와 있는 2022년 중국 화장품 상위 10대 기업 중 로레알,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바이체링은 코스맥스의 고객사입니다. 특히 로레알과 에스티로더는 글로벌 화장품 그룹들 중 하나인데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점을 통해 기술력 역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 과거에 어떻게 경기를 부활시켰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20년 코로나 당시에도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시행했던 이 경기 부양책을 통해 모두 목표 GDP 상승률을 뛰어넘는 결과를 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 안에 나와 있는 정부의 대규모 지출 금리 인하, 지급 준비율 인하는 2008년, 2020년 공통적으로 시행했던 경기 부양책입니다. 판공성 중국인민은행장은 2024년 9월 24일 지준율을 조만간 0.5포인트 낮춰 시장의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 시 약 190조 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대출 우대금리를 0.2%에서 0.25% 낮추고 대출 및 예금 금리의 동반 하락을 유도하여 상업은행의 순이자 마진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5년에 걸쳐 약 10조 위안의 대규모 재정 정책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이 과거에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경기 부양 정책을 현재에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시행했던 경기 부양책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농촌 땅 매매를 허용할 가능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현재 도시는 국가 소유지만 농촌은 마을 공동체의 소유로 개인의 거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농촌 토지 거래 정책이 수립되면 이 4억 명에 달하는 도시 이주 중국 농민들의 경제력이 높아지고 이것이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경제적으로 덜 발달한 지역에 더 많은 국토 자원을 할당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농촌 토지 거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기부양책은 부동산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전체 GDP 대비 직접적으로 6.1%, 이 관련 산업을 포함할 경우 3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문 중 하나입니다. 2020년까지 중국 정부는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라며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으려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조짐을 보이자 2023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수요 증작 정책을 발표하며 주택 구매 이력이 있더라도 첫 구매자를 우대해주는 정책과 부동산 취득세율을 하향시키는 등 이 부동산 관련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 포인트를 가능성, 타당성, 개연성으로 나누어서 중국의 소비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정의한 가능성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0보다 높은 것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기업과 정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 소비를 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타당성의 정의는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는가입니다. 이 과거에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던 공통된 정책들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의한 개연성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50% 이상인가입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정확히 확률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이 과거에 시행했던 공통된 정책들 이외에도 이 추가적인 정책들을 하고 있기에 저는 개연성이 충족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크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2022년보다 2023년 대손 삼각비가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 이익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되어 동사의 밸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 증권사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3분기는 해당 특수관계 법인의 재원 조달로 일부 환입이 발생해 대손 삼각비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측정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기에 동사의 법인별로 나누어서 매출액을 측정하였습니다. 한국 법인 같은 경우 색조와 기초제품 가격의 평균으로 산정하여 P를 측정하였고 2021년 3분기부터 2024년도 3분기까지의 평균 증가율 16%를 적용해 Q를 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법인은 2024년 4분기에 경기 부양책이 바로 적용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여서 2021년도 3분기부터 2024년도 3분기 평균 매출 성장률 마이너스 8%를 적용하였고 2025년은 2020년에서 2021년에 경기 부양책으로 38% 증가율을 2024년도 매출액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법인은 11년 연속 적자 상태인 걸 감안하여 2024년과 2025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여 2024년도 1분기에서 3분기 평균 감소율 마이너스 8%를 적용하였고 2025년은 2023년도 매출액에서 2024년도 매출 감소율 2%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법인 같은 경우 동남아는 아직 매출 비중이 작아서 정확한 생산량 파악이 어려운 결과 2024년에는 분기별 평균 매출 증가율 16%를 적용하였고 2025년 같은 경우 2023년도에서 2024년 연평균 증가율 36%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 태국법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여 2024년도 분기별 평균 매출 증가율 8% 적용, 25년도 연평균 증가율 68% 적용하였습니다. 한국 법인은 16% 증가 시 매출액 약 1조 4,224억 원, 중국 법인은 매출 평균 증감률 마이너스 8% 적용 시 4분기 매출은 약 1,052억, 2024년 분기별 매출 합산 시 약 5,246억 원 나왔습니다. 미국 법인은 매출 평균 증감률 마이너스 8% 적용 시 4분기 매출은 약 299억 원, 2024년 분기별 매출 합산 시 1,372억 원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매출 평균 증가율 16% 적용 시 375억 원, 2024년 분기별 매출 합산 시 1,193억 원 나왔습니다. 태국 법인은 매출 평균 증가율 8% 계산 시 120억 원, 2024년 분기별 매출 합산 시 429억 원 나왔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2024년 총 매출은 2조 2,464억 원 나왔습니다. 매출 원가는 3개년 평균 84% 적용 시 1,869억 원, 매출 총이익 3,595억 원, 판관기 3개년 평균 증가율 계산 시 1,927억 원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은 1,668억 원, 영업액 손익 마이너스 402억 원, 법인세는 과세표준 적용 시 217억 원 적용하여 단기순이익 1,049억 원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한국 법인 예상 매출액은 16% 증가 적용 시 약 1조 6,499억 원, 중국 법인 예상 매출액은 38% 증가 시 7,241억 원, 미국 법인 예상 매출액은 2% 감소 시 1,345억 원, 인도네시아와 태국 법인은 각각 1,622억 원, 720억 원 나왔습니다. 따라서 총 예상 매출액 2조 7,427억 원 나왔습니다. 2025년 매출 원가는 3,038억 원, 매출 총이익 4,389억 원, 판관비는 2024년과 동일하게 3개년 평균 증가율 계산 시 2,170억 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2,219억 원, 영업액 손익 마이너스 388억 원, 법인세는 과세표준 적용 시 228억 원 나왔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1,603억 원 나왔습니다. 2024년 예상 EPS는 9,251원, 타겟퍼는 2024년 현지퍼 21배 적용하여 예상 주가 19만 4,200원 나왔습니다. 2025년 예상 EPS 14,115원, 타겟퍼는 코로나 당시 중국 경기 부양책의 수혜를 받은 피어그룹 평균 42배 적용하여 예상 주가 59만 2천원 나왔습니다. 2024년 상승여력 42%, 2025년 상승여력 205%, 투자 의견 바이제시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